안녕하세요. 예, 다들 오늘도 저녁 식사는 후다다다들 하셨나요?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은 이제 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그 오늘부터 한 몇 번의 강의는 이제 주 타겟이 딥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아이고 생성형 AI랑 뭐 관련들이 되는 거죠. 뭐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까지 많이 연구가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챗GPT 이후에는 그냥 거의 현재는 제너러티브 AI 시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지금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제너러티브 모델을 연구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 가능한 제너러티브 모델은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제가 PhD에서도 제너러티브 모델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는 했었고, PhD 받고 나서도 논문들을 제너러티브 모델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연구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뭐 질문하면 막 그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너러티브 모델을 연구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제너러티브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챗GPT 같은 이제 그런 데만 지금 전부 다 포커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그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제 요새 웬만하면 다 그냥 생성형 AI라고 다 하는데 글쎄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하여튼 저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 딥제너러티브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어떠한 건가?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머신러닝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딥 제너러티브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건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배울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딥 제너러티브 모델은 뭐가 있습니까? 뭐 알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알고 있으면 수업을 안 듣겠죠. 네. 아니면 혹시 어, 잠시만, 지식 증류, 전위 학습, 연속 학습 모델이 있다. 근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들이고요. 제너러티브 모델의 대표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GPT는 뭐 제너러티브 모델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그러면 좀 이제 익숙하지 않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제너러티브 모델이 뭐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디코더에 해당되기도 해요. 또 GPT가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너러티브 모델 그러면 디코더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디코더가 뭔가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뭔가 자꾸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디코더라는 게. 그 GPT는 디코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GPT가 뭐의 약자인지는 뭐 이제는 다들 아시죠? GPT 그러면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트랜스포머인데 사전에 학습된 생성형 그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쓰는데
디코더니까 당연히 이제 그래서 이제 제너러티브 트랜스포머라는 말을 썼고요. 사전에 학습이 된 파운데이션 모델이니까 이제 프리트레인드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GPT. 그래서 이제는 GPT가 거의 생성형 AI의 대명사처럼 된 거죠. 네. 아, 디퓨전 모델. 예,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 가장 인기가 있죠. 디퓨전 모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퓨전 모델은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이 나오기 전에 사실 이제 사람들이 다 디퓨전 모델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디퓨전 모델은 대략 이제 조금 약간 친숙한 편인데요. 이제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이제 이게 뭐랑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더 있었던 이제 오늘 배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의 어쩌면은 이제 확률적인 어떤 그 익스텐션, 예. 그러니까 probabilistic extension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variational autoencoder 이거는 probabilistic extension of autoencoder. 오토엔코더는 이제 확률 모델이 아니고요. 그걸 이제 확률 모델로 확장을 한 거고 왜 확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겐, 겐이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죠. 근데 이제 이게 겐이 한 2010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한 이게 2014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몇 년도에 나왔느냐? 요거 이제 2014년에 나왔고요. 겐이 2014년에 나와서 이제 이 두 개가 마치 이제 그런 거죠. 뭐 자동차로 치면은 하나가 BMW고 하나가 벤츠인 셈이에요. 예. 어떤 것이 그 얘기는 뭐냐? 아, 고만고만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전에 뭐 10년 전, 뭐 20년 전에야 BMW, 벤츠는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외제차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인식이 워낙 이제 대한민국에도 워낙 부자들이 많아서 그거는 뭐 이제 누구라도 다 차는 차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하고 걔는 이제 같이 나왔고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 두 개가 이제 크게 그 어떤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한참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제 디퓨전 모델이 대략 한 2020년 정도에 나왔나? 그러니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드하고 괜히 뭐 BMW하고 벤츠 되면 디퓨저 모델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위니까 뭐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은 음, 그렇다고 해서 포르쉐라고 하기에도 좀 뭐 포르쉐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음, 음.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제가 강의는 안 하지만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모델 중에서 이 사이에 아, 이걸 다 강의하자니 너무 많고 그냥 중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normalizing flow라는 모델이 있고요. 뭐 이것이 지금 발전돼서 flow matching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flow matching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강의에서는 일단은 뺐습니다. 예, 다 설명하면 좋지만 일단은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뭐 아무래도 지금 제일 많이 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디퓨전 모델이. 그러니까 하고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근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는 디퓨전 모델은 조금 쉽지만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은 조금 어려운데 두 개가 사실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같은 그 캐러고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 다 이해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뭐 그렇더라도 크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제너러티브 모델 이제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너러티브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뭔가를 만들어주는 모델이 제너러티브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조금 약간 클래식한 스탠다드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제 어떤 이런 인풋으로 어떤 랜덤 노이즈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그림이 나온다든지 뭔가 이제 그럴싸한 뭔가가 이제 나오게끔 그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제 학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의 얼굴을 만들게끔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림이 나오게끔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제너러티브 모델의 성격은 사실은 달라지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디퓨전 모델을 배우고 그다음에 뭐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까지 보면 원래는 이제 스탠다드한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랬지만 이제 여기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뭐 프롬프트를 갖다가 준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의 딥 제너러티브 모델들은 이제 그런 가이던스는 없었어요. 그냥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너레이션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응? 머신러닝은 사실은 제가 항상 이제 누누이 머신러닝을 강의할 때 강조를 했었는데 머신러닝은 딱 두 가지 타입의 모델밖에 없습니다. 뭐냐? 데이터를 인식하는 discriminative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모델은 다 discriminative 모델. 인풋 데이터가 온다?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건 리그레션을 하건 이런 것들은 다 discriminative 모델이죠. 판별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오다. 근데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은 뭐냐? 데이터를 크리에이트 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방향이 반대입니다. 디스크리미너티브하고 제너러티브 모델은. 즉, 자, 저 리처드 파인만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이게 그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의 그 필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리처드 파인만이 저 칠판 맨 왼쪽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라고 썼죠. 그 뜻이 뭡니까?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내가 다 만들어낼 수 없으면은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기가 처음부터 다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내가 그거를 비로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여러분들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어, 그렇게 있겠느냐. 있죠. 있죠. 네. 그러나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그 명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리차드 파인만은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막 이제 이렇게 약간은 조금 뭔가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이 그 문구 때문입니다.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그래서 이제 한 2014년 막 그때부터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오 데이터를 크리에이트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게 됐고 뭐 리차드 파인만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뭐 문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뭐 리차드 파인만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분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뭐 이제 그 워낙 강의를 굉장히 잘한다고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음. 그 여러분들 코라라고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막 사람들이 답해 놓는 그런 그 모르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캐러고리가 많아요. 분야가 많고 뭐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가 막 답을 다는 거죠. 근데 뭐 한국에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네이버의 뭐 지식인 같은 건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조금 이렇게 그냥 단답형의 답이 아니라 막 전문적으로 이제 쫙 답을 다루는 거죠. 막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뭐 제가 보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뭐 저한테는 메일이 매일매일 와요. 뭐 어떤 제 관심 분야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뭐 어떤 건지. 근데 요새는 잘 읽지를 않는데 이제 거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야, 리차드 파이먼이 정말 그렇게 강의를 잘해? 칼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누가 올린 거죠.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제 그 칼텍을 다녔던 학생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쫙 답을 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강의를 잘한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답을 보고 제가 되게 웃었어요. 어떤 답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칼텍의 학생이었고 파이만 수업을 들었는데 강의 별로던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학생들이 아무리 파인만이 강의를 잘하더라도 100% 학생들이 다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얼마만큼 수준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 아무리 강의가 파인만이 강의를 잘해도 뭐 그거 별론데 이 강의 막 이제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 답을 보고 저도 굉장히 좀 웃기긴 웃겼어요. 아, 야, 이게 리차드 파인만 강의가 별로라고 하는 또 학생도 있구나.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그 제너러티브 모델의 좋은 역할들을 볼 텐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interpretable disentangled representation을 학습이 가능하다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많은 그 이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만약에 포즈가 다르되거나 뭐 엘리베이션이 다르거나 조명이 다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좀 넓적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날씬하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얼굴의 그 사진을 결정짓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그 이 팩터들을 제너러티브 모델이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엘리베이션, 다양한 포즈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먼저 뒤에 가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지 제너레이션만 봤을 때는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드디어 2021년도에 처음으로 디퓨전 모델이 걔네 성능을 꺾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4년부터 2021년까지는 괜히 압도를 하고 있었죠. 제너레이션에 있어서는 가장 선명하게 그럴싸하게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했는데 드디어 디퓨전 모델이 2021년에 걔네 성능을
처음으로 꺾고 그다음부터 이제 디퓨전 모델이 승승장구하면서 지금까지. 네. 그럼 뭐 이제 하여튼 일단 뭐 이런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이제 뭐 이미 이 정도는 이제 뭐 신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이미지를 갖다가 제너레이트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해져요. 제너러티브 모델이 좋으면은 이미지 인 페인팅이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진에서 일부분 훼손돼 있거나 뭐 가려져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그럴싸하게 원상복구를 해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도 제너레이션 할 줄 아니까 그럼 뭐 이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도 당연히 제너러티브 모델이 잘 하겠죠.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 가렸잖아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이 지금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징 페인팅 이제 그 까만색으로 가려진 부분을 다 채웠죠.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럴싸하게 정말 그냥 사람처럼 그럴싸하게 만들어 준 거지 정확하게 그 가려졌던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복원해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은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는 게 할 수 있는 정도고요. 뭐 이렇게 원래 사람의 얼굴이 막 이만큼 가려져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복원해내는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제너러티브 모델에 맞아야지 적절하게 쓸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뭐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 레졸루션이 좀 이제 떨어지는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으로 변환을 해주는 게 이제 이게 그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부르죠. 슈퍼 레졸루션. 뭐 슈퍼 레졸루션 또는 뭐 업스케일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때는 뭐 제너러티브 모델이 이제 진짜 슈퍼 레졸루션에서 적합하다고 했는데 요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더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들어서 뭐 꼭 제너러티브 모델이 최고의 선택인지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도 중요한 분야고 특히 이제 요새는 어디에 필요하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중에 8K TV 있는 분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뭐 삼성의 QLED인가? QLED 중에서 8K짜리 TV가 있죠. 혹시 8K짜리 TV를 보유하고 있는데 뭐 그거 있다고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부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냥 대중적인 거니까요. 네. 아, 저도 없습니다. 8K. 네. 그리고 어차피 방송도 8K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지금 뭔가 좋은 게 한 4K 정도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8K TV들이 꽤 있어요.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방송은 8K가 아니고 이제 4K나 2K의 방송들이 있으니까 TV가 자체적으로 4K 인풋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8K로 빨리빨리 하이 레졸루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TV가 안에서. 근데 그때 이런 그 제너러티브 모델을 쓰느냐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실시간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딥뉴럴 네트워크를 쓰기는 조금 이제 아직 버거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슈퍼 레졸루션 칩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8K로 변환을 해주는데, 뭐 얼마나 8K에 진짜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TV에서도 그런 그 요구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 QLED TV가 처음 8K짜리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막, 그, 이런, 슈퍼 레졸루션이나 업스케일링으로도 이제, 상당히 고화질을 볼 수 있다고, 이제 많이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이거는 이제 뭐 바이오 쪽 도메인인데 뭐 바이오건 아니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떤 그 영역마다 이제 이 데이터가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있죠. 특히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도 데이터가 있지만 뭐 RNA 시퀀스 데이터 뭐 저는 이쪽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또 다른 시퀀스 데이터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지만은 리프레젠테이션이 다양합니다. 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어떤 3D 스트럭처로도 보고 아니면은 1D 시퀀스로도 보고 아니면 뭐 이미지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모델리티들이 있는데 어차피 걔는 모델리티가 다르지만은 어떤 하나의 똑같은 오브젝트를 지칭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너러티브 모델이 주로 이제 이런 그 레이튼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기 위한 레이튼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리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다 어떤 하나의 레이튼 스페이스로 이렇게 학습이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시퀀스를 해당되는 시퀀스로 제너레이션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우리가 잘 학습을 해서 만들면 이제는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본 이그샘플은 이런 거죠. 뭐 여러분 사진을 입력으로 주면은 뭐 고호의 그림 아니면은 뭐 그거 마찬가지로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뭡니까? 무슨 지블리 스타일로 그려달라 그래갖고 그냥 하여튼 그 GPT가 난리였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지블리로 그려달라 그래서 저도 몇 장 그렸죠. 저도 몇 장 그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제 거, 제 와이프, 그다음에 저희 아들 이렇게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걸 하나를 그렸더니 이상하게 저만 할아버지로 항상 자꾸 그려가지고 네? 아, 제가 GPT 눈에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보이나 이상하게 지블리 스타일인데 꼭 할아버지로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어떤 사진에서 뭐 지블리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픽사 스타일 이제 이런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뭐 대표적인 이그샘플이고요. 어, 이거 하나를 일단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가장 키 아이디어는 뭐냐? 제너러티브 모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너러티브 모델은 기본적으로 unlabeled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unlabeled 데이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discriminative 모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딥뉴럴 네트워크, CNN, 뭐 LSTM 다 discriminative 모델인 셈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그럼 사실 이제 얘는 거의 일단 슈퍼바이즈 러닝을 더 많이 하고요, 여기서는. 얘는 주로 언슈퍼바이즈를 많이 합니다. 네. 제너러티브 모델. 그래서 이제 어떤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뽑혀져 나온 그런 unlabeled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가장 큰 원칙은 뭐냐? 모델 디스트리뷰션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잘 매치가 되게끔. 뭐 이게 그냥 가장 큰 그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모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델이죠. 어떻게 모델을 컨스트럭트 하느냐? 그 디스트리뷰션이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샘플링 할 때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잘 매치가 되게끔 우리가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모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면 그게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럴싸한 이제 데이터들이 제너레이트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원칙이다. 거의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 거의 뭐 머신러닝의 모든 문제는 다 거의 저는 이걸로 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density estimation이라고 전문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더 전문적인 그 스태티스틱스에서 좀 배우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그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prescribed model, 두 번째, implicit model.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델들이 다 prescribed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제 어떤 특정한 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가우시안이면 가우시안 이렇게. 그래서 그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empirical 디스트리뷰션에 피팅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니까 이제 제너레이션은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죠. 그냥 거기서 샘플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명한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것은 여기에 속하고 모든 x는 다 probability를 갖다가 assign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는 p, theta, x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특정한 x에 그거의 probability가 어떻게 돼? 바로 모델이 이제 알려주는. 반면에 implicit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델 디스트리뷰션 뭐 어떤 거를 가정을 해야 돼? 뭐 우리는 잘 그런 거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뭐 예를 들어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거는 뭐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갖다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이 제너레이터가 뭔가 이제 계속 X를 내주겠죠? 그 X가 그런 이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준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니까 걔가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해지더라. 괜히 이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의 장점이 뭐냐, 인포스팅 모델에. 그럼 이거는 정말 막 어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죠. 뭐 가우시안 정도 보통.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가우시안에서 이쁘게 뽑혀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플리시트 모델은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정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잘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학습이 좀 까다롭다. 아마 전혀 상상도 안 갈 거예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런 건 대단한 겁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뭔가 학습을 했다고 치고 걔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끔 다시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그냥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 자, 일단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피팅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배울 테고 이것들이 다 뭐 사실 기본적으로 이 likelihood 베이스예요. 얘는 likelihood 베이스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쪽은 이쪽 implicit은 likelihood 없이 likelihood free가 네, 이렇게 해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likelihood 베이스가 사실은 친숙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likelihood 펑션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maximize하는 파라미터만 찾으면 끝이죠. likelihood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완전히 갈팡질팡하겠네. 자, Variational Autoencoder 이거는 2014년도 뉴립스에 발표가 됐고요. 그럼 이제 Variational Autoencoder를 보기 전에 Autoencoder를 이제 먼저 봐야 되겠죠. 그 Autoencoder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로 돼 있고요. 다 뭐 인코더든 뉴럴 네트워크, 디코더든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풋 X가 들어오면은 이제 인코더를 거치게 되면은 훨씬 더 컴팩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인풋 X를 좀 더 잘 이렇게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멘전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제 이렇게 저거 작게 그린 겁니다. 다시 디코더를 거치면은 이제 여기서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X를 다시 그러니까 인풋을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더는 압축, 디코더는 해제. 압축했다가 다시 압축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게 제대로 잘 복원이 돼야 인코더, 디코더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거는 학습은 unlabeled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X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레이블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reconstruction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reconstruction 에러라는 거는 인코더를 거치고 다시 그놈이 디코더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원래 X와 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 스퀘어드 에러가 리컨스트럭션 에러고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코더와 디코더의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합니다. 뭐 아이디어는 심플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인코더를 갖다가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데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오토 인코더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뭐라고 더 표현할까요? PCA 기억나시죠? PCA는 이제 리니어 모델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non-linear extension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PCA를 비선형으로 확장한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어 뭐 학습하는 방법은 PCA랑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똑같죠. Reconstruction Error Minimize 합니다. 그리고 오토인코더는 엄청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 오토인코더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는 심플하지만. 오토인코더는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압축을 엄청 잘해요. 하이 디멘전 데이터를 로우 디멘전으로 잘 압축을 합니다. 근데 제너러티브 모델로는 못 씁니다. 제너러티브 모델이 되면은 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제너러티브 모델이 되는지 사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거의 잘 잠깐만 여기 설명하려는 게 어디가 있을까? 거의 생각을 잘 안 해서 잘 신경을 안 써서 모르는데 이렇습니다. 원래 그 원칙은 예를 들어 이제 어, X고요. 인풋 데이터 그러면 이제 인코더를 거쳐서 뭐 Z가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인코더 다시 Z가 디코더 그래서 X 해시나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이 레이튼 스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다른 색깔도 있네. 자, 이제 이게 어떤 레이튼 스페이스예요. 자, 그러면 X가 다양한 색깔로 한번. 자, 만약에 X가 이제 인풋이 뭐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어요. 그럼 이제 X 동그라미가 어떤 레이튼 스페이스 어디엔가 매핑이 되겠죠. 세모도 어디엔가 매핑이 되겠고 네모도 어디엔가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압축적으로 잘 표현이 되고 얘가 디코더를 거쳐서 핑크가 어디 갔지? 네. 디코더를 거치게 되면은 다시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잘 복원이 됩니다.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 이러면 제너러티브 모델로 충분한 거냐 이거죠. 여기서 이거가 잘 되는데 왜 제너러티브 모델로 못 쓰는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 정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수업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어, 그 학기에 성적 무조건 A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알고 조금 잘 알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진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 보면은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다양한 동그라미들이 이제 매핑이 되는 그런 이제 영역일 테고요. 여기는 뭔가 이제 이렇게 세모가 많이
그러니까 요 레이튼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데 있으면 거의 인풋을 봤을 때 비슷한 모양의 오브젝트일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로 네모. 그러면 여기하고 동그라미하고 세모,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학습된 디코더를 갖다가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색깔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써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디코더에 여기서 이 히든 베리어블을 샘플링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갖다가 만약에 디코더에다가 인풋으로 주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 동그라미하고 세모 한 중간 정도의 모양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러한 거죠. 예를 들어 동그라미인데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세모의 모양이 있는 뭐 이제 이런. 왜냐하면은 얘는 동그라미하고 세모 중간 정도에 있었던 애가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게 돼야 제너레이터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너레이터에 기대하는 바가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그래야지 뭐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의 얼굴이라도 정면 사진, 그 다음에 뭐 오른쪽, 왼쪽 이 세 개의 뷰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지만 뭔가 이렇게 45도 된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제너레이션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이거예요. 이런. 그런데 문제는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그러니까 걔는 오로지 동그라미 압축했다가 원래대로 복원은 잘 하지만 이 디코더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거의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들은. 여기 세모. 그러면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러한 이 스무드니스가 전혀 없어요. 레이튼 스페이스.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죠. 동그라미 여기 집중, 세모 여기 집중. 이 사이 막 이 사이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뭐 동그라미하고 세모의 중간 막 이런 것들이 전혀 개런티. 그래서 오토엔코더는 압축에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오토엔코더 자체 거기서 학습된 거를 디코더를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델로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튼 스페이스를 잘 레귤러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제너러티브 모델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러한 그 연구들이 이제 한참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제 레이튼 스페이스를 레귤러라이즈를 잘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거기가 스무즈하게 변하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가능해진다. 하여튼 일단 오토인코더의 이런 문제. 그거를 여기서 설명해. 이 그림이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레이튼 스페이스를 좀 더 스무드하게 잘 레귤러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아, 그러면 인코더를 프라바빌리스틱 인코더, 프라바빌리스틱 디코더를 두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이 레이튼 스페이스의 어떤 디스트리뷰션들을 어떤 가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디스트리뷰션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그 잘 레귤러라이즈 된 것들을 쓸 수 있으니까 가우시안이라든지 이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의 출발입니다. 네. 잠깐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졌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실제 X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만요. 이게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X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정확하게 질문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제 우리가 인풋으로 랜덤한 그 이 노이즈를 여기 부분에서 뽑아서 그냥 주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오토인코더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레이튼 베리어블들이 이제 어떤 랜덤 노이즈에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건데요. 뭐좀 이따가 다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이제 또 연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probabilistic한 인코더, probabilistic decoder라는 것이 일단 이제 무슨 의미인지 실제 어떻게 구현이 되고 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테고요. 아직 그 여기 박스에 있는 수식은 지금 뭐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뒤에 가서 볼 테고, 이런 수식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 뭐 그러면 뭐 사실 여러분들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어 이제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어떠세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래,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있으면 쑥스러워. 음. 일단 이제 이런 수식은 조금 더 뒤에 우리가 볼 테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처음 배울 때는 너무 이제 이런 수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막 사실 뭐 전문적으로 이게 아니 그리고 이거를 이런 수식들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마치 그냥 뭐 공식처럼만 다들 알고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이 그림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그린 건데 음, 이것도 좀 이렇게 약간 뭐 더 이쁘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긴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probabilistic encoder, probabilistic decoder가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우리의 probabilistic encoder, encoder가 이제 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x가 들어오면 이제 hidden variable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다 이거를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가우시안. 음. 그러면 probabilistic encoder는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들을 아웃풋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풋 x가 이렇게 이제 인풋 벡터가 들어갔잖아요. 인코더의 아웃풋은 뭐냐 하면은 가우샨의 민과 베리언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과 베리언스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가우샨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가우샨도 있죠. 그럼 이제 거기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거기서 샘플된 값이 이제 이렇게 나와.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똑같은 인풋을 넣어도 G는 매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 probabilistic encoder의 기본적인 네이처죠. 자, 그럼 다시 이 G가 디코더에 들어가면 디코더의 아웃풋은 뭐냐 하면 다시 가우시안의 민과 프라임 베리언스들의 파라미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가우시안들이 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다시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probabilistic encoder, probabilistic decoder다. probabilistic encoder, 그러니까 probabilistic decoder는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deterministic한 decoder로 써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인코더가 probabilistic encoder인 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게 되면은 이 레이튼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잘 레귤러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강조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해진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이거 단순히 그냥 에러 100%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단순히 어떻게 에러를 백프롭 시켜요, 이게? 막 샘플링이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디코더는 디터미니스틱한 거를 쓴다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백프롭을 할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파트죠. 아니 지금 가우샨에서 샘플링 돼가지고 Z가 나왔는데 그럼 요 파트를 어떻게 우리가 백프롭을 시켰냐? 이제 레이튼 스페이스가 잘 레귤러라이즈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동그라미하고 세모의 중간에서부터 샘플링이 돼서 디코더로 들어가면은 동그라미와 세모의 중간 정도 모양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 variational 그래서 이제 그 probabilistic encoder와 decoder를 가진 모델을 이제 variational autoencoder라고 부르고요. 그럼 왜 이거를 probabilistic autoencoder라고 안 부르느냐?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에 쓰인 테크닉이 이제 variational inference라는 테크닉이 쓰이는데 이건 뭐 아직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variation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베리에이션은 인퍼런스가 뭔지 사실 이런 거 다 몰라도 이 그림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딥뉴럴 네트워크의 백그라운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베리에이션 오토코더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프로바빌리스틱 인퍼런스에 익숙한 사람이면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더 원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딥뉴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사실 probabilistic inference라는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그냥 에러가 있고 백프롭해서 학습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대부분 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하면은 reparameterization trick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z라는 거를 갖다가 미니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 가우샨에서 샘플링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데 실제 이런 가우샨에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실론을 스탠다드 가우샨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자, 스탠다드 노멀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z는 뮤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 이렇게 해주면은 z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affine transformation이죠. 그러면 z는 궁극적으로 미는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건 간단한 계산으로 금방 베리파이 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걸 이제 reparameterization trick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스탠다드 노멀에서 노이즈를 뽑아서 걔를 affine transform을 시키면은 그러면 그 결과는 그 해당되는 민과 베리언스에서 가우션에서 뽑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프로시저를 거치게 되면 이 Z는 미는 뮤고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거든. 자, 이게 그냥 금방 확 이해가 되는 분은 한번 아니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떠세요? 아니, 그냥 편하게 뭐 얘기하세요. 네. 야, 이해가 된다고, 괜찮다고, 좋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그 정도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근데 혹시 만약에 한 두 분 정도가 이해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나는 이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해된다고 하면은 이거 안 되는데. 역시 송영철님 용감하십니다. 이해 안 됩니다. 아니 뭐 당연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해 안 되는 분이 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z가 뮤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이라고 하면 이거에 그냥 한번 민을 구해보세요. 그럼 민. 그러니까 평균. 또 어떻게 돼요? 자, expectation. 자꾸 이제 이 오퍼레이터 또 나옵니다. 이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이거의 평균을 갖다가 구한다는 뜻 아니야. 그렇죠? expectation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자, 그럼 expectation 뮤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expectation 뮤 플러스 사실 시그마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expectation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뮤도 컨스탄트잖아요. 그냥 뮤하고 시그마는 컨스탄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뮤고 시그마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왜냐하면은 입실론은 민이 0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입실론은 스탠다드 노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 딱 뮤가 되잖아요. variance. variance라는 거는 민이 0이니까 그냥 우리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것까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미 얘는 0이었어요. 미는. 그러면 z 스퀘어 즉 뮤 플러스 시그마 입실론 스퀘어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expectation 뮤 스퀘어 시그마 스퀘어 입실론 스퀘어 그리고 2 시그마 뮤 입실론 이렇게 되죠? 이 파트만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해 볼까요? 자, 뮤 스퀘어는 컨스탄트니까 그대로 나오고 시그마 스퀘어도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입실론 스퀘어의 익스펙테이션은 어떻게 돼요? 입실론의 베리언스니까 1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2 시그마 뮤는 다 컨스턴트고 입실론의 미는 0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뮤 스퀘어 플러스 시그마 스퀘어가 되죠. 요거 여기 아니네요. 이거 민이 여기가 0이 아니었었네요. 그렇죠? 민이 뮤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뮤 스퀘어가 빼져야죠. 그래서 얘가 뮤 스퀘어 플러스 시그마 스퀘어고 뮤 스퀘어가 빼져서 얘는 시그마 스퀘어가 되죠. 응? 계산이. 뭐 이건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음.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요거가 지금 여기가 평균이 뮤였으니까 얘가 뮤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reparameterization 트릭을 쓰면은 이제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이 Z가 여기서 이 파트가 이제 아까 가우샨에서 샘플링이 되는 건데 그 샘플링 되는 거를 이제 바이패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샘플링 되는 거는 그냥 스탠다드 노멀에서 입실론이 샘플링 되고 사실 일로 가는 거는 그럼 입실론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뮤하고 시그마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뮤하고 시그마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이제 affine transformation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backpropagation은 그대로 일로만 가지 이 샘플링은 그냥 외부에서 이제 그냥 제공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뭔가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reparameterization 트릭을 써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backprop 통해서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한지혜 님이 G의 미는 0이 아니라 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0이라고 했다가 잘못 얘기했었죠. 그래서
뮤 스퀘어를 갖다가 빼주게 돼서 시그마 스퀘어만 나와. 네. 이게 이제 variation autoencoder의 사실은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뉴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probabilistic 모델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측되는 데이터 X가 있고 X를 설명하는 이제 요거는 latent variable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측된 observed variabl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건 X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를 잘 설명하는 이제 이 latent variable을 찾는 것이 이제 인코더죠. 즉 뭐냐 하면은 X가 주어졌을 때 G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것이 요것이 이제 인코더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게 인코더고 이쪽이 디코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obabilistic encoder를 보면은 이제 이 conditional distribution인데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즈가 되느냐면 가우샨인데 가우샨의 민과 베리언스들이 뉴럴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민과 베리언스 값이 나오는 거고요.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민과 베리언스가 결정되고 그 가우산에서 샘플링이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likelihood를 갖다가 directly 직접 maximize를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variational inference라는 테크닉을 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likelihood가 있으니까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게 likelihood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 그러면 자 likelihood를 한번 잘 보면 이거는 로그에 그 다음에 이 컨디셔널 그러니까 즉 이게 디코더 디스트리뷰션 곱하기 그 다음에 G의 마지노 디스트리뷰션을 인티그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그 안에 인티그레이션이나 썸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당히 계산이 더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뭐였느냐 하면 이 latent variable의 prior는 그냥 스탠다드 가우션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잘 심플한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코더, 디코더는 뭐 이제 베리언스는 그냥 고정을 하고요. 민만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likelihood를 갖다가 싱글 하나만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의 그 싱글 팩터만 보게 되면은 로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자 가우샨이고 요것도 가우샨이고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민이라는 거는 G의 어떤 nonlinear transformation이에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뮤 시타 G 자체가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인티그레이션이 계산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인티그레이션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러그를 갖다가 씌우고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보통 히든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에는 directly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그 likelihood의 maximum을 바로 직접 찾지를 못하면 그러면 그거의 로어 바운드를 생각하고 로어 바운드를 가능한 한
그 likelihood에 타이트하게 로우 바운드를 구성을 하고 그 로우 바운드를 옵티마이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likelihood의 로우 바운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면은 좋고 뭐 안 되더라도 너무 일단 지금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더 먼 훗날 여러분들이 더 실력이 늘면은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은 글쎄요, 뭐 지금은 당장 설명을 해도 그렇게까지 금방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설명은 합니다. 한 번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아예 얘기 안 하고 다 스킵하면은 뭐 저도 제일 편한데 그러기는 싫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거를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하지만 사실 거의 따라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근데 그래도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번 좀 들으면은 언젠가는 그게 이제 도움이 되기는 되거든요. 일단 중요한 컨셉은 likelihood의 lower bound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likelihoo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재 값이 이거라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찾아서 이거의 이제 맥시멈을 이렇게 이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느냐 하면은 자 로그 px는 이렇게 으이씨. 자, 우리의 likelihood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거는 기본적인 그 probability의 법칙을 따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인테그레이션 직접 계산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리고 잠시만요. 음, 에, 그 젠슨스 이니퀄리티가 있는데 이거는 어, 어떤 f of expect f of expectation something이 expectation f of something으로 된다는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보니까 즉 이제 만약에 f가 그 컨케이브 펑션이라면은 로그처럼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이제 이러한 이니퀄리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로그가 이제 이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참 알았던 건데 이게 하도 오래간만에 가르치려니까 순서가 금방 잡히는 생각이 나요. 일단 잠시만요. 음,
우리가 어떤 그 어떤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뭐 곱해졌다가 나눠줘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요 Q라는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로그 그 익스펙테이션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익스펙테이션이고 로그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이제 요런 이니퀄리티가 되는 건 요거는 그 이 젠슨스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로어 바운드예요, 라이클리우드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써보면 이거는 사실 이제 Q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거고,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로그 그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라이클리우드, 그렇죠? 어, 마이너스 그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 텀은 빠지고 물로 빠지고 나머지 텀을 보면 이거는 이제 KL 다이버전스 텀이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likelihood의 로우 바운드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 있는 이 디코더를 인코더에 대해서 지금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이 퀀터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데이터를 갖다가 잘 설명하느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인코더 디스트리뷰션은 가능하나, 여기 잘 안 났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거. 여기 앞에 있는 수식도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그 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클리우드의 로우 바운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이제 얼마나 그 우리 모델의 데이터를 갖다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즉 리컨스트럭션 에러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이거를 피널라이즈 하는 건데, 이게 피널라이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의 인코더 디스트리뷰션이 원래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Z의 prior distribution 가 너무 차이가 나면은 이제 심하게 피널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퀀터티를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페널티 텀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 이제 애초에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variational low bound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variational low bound를 인코더 디코더 파라미터에 대해서 maximize를 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거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고 그다음에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페널티 텀이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간 그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네. 원래는 보통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만 미니마이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의 그 로우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인코더 디코더의 디스트리뷰션들은 다 가우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인풋이
컨티뉴어스하고 우리가 히든 베리어블도 컨티뉴어스한 걸로 가정을 한다면 둘 다 가우시안으로 쓰고요. 만약에 인풋이 디스크리트하다면은 그러면 가우시안이 아닌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써도 되지만 인코더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리퍼레메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쓰려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정이 뭐냐? 히든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하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리퍼레메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스탠다드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인풋이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 하던 상관없이 히든 베리어블은 무조건 컨티뉴어스한 걸로 가정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인코더는 프로바빌리스틱한 인코더를 쓰고 디코더는 그냥 여러분이 흔히 쓰는 그냥 디터미니스틱 디코더를 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를 뭐또 다른 말로는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라고도 해서 이제 엘보라고도 이제 종종 뭐 부르기도 하고 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뭐 제가 하나하나 지금 설명은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뭐 나중에 뭐 토요일 날쯤에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뭐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리컨스트럭션 에러 아까 뭐 하여튼 이제 이 로우 바운드를 갖다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뭐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리퍼레메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이용을 해서 아까 그냥 그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그냥 스탠다드 노멀에서 입실론 뽑아서 애파인 트랜스폼을 갖다가 하면 그리고 뭐 디코더의 코베리언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어, 그냥 컨스턴트로 뭐 고정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이 뭐죠?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기 위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심플한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 즉 그냥 민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거의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닝도 뭐 굉장히 심플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렇게 심플한 스탠다드 노멀로 하게 되면은 KL 다이버전스 텀도 우리가 쉽게 애널리틱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KL 다이버전스 텀을 애널리틱하게 계산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제 더 쉽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학습하는 것이 그냥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똑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리컨스트럭션 에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페널티 텀이 붙는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원래 우리가 알던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는 거고 뭐 별다른 점은 없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학습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우려는 거냐면은 이제 히든 스페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코디네이션 이제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쪽에 그 코디네이트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같은 숫자들이 조금 다 비슷한 쪽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만약에 이쪽 코디네이트는 좀 약간 그 숫자가 약간 뭐 기울어져 있는 정도에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점점점 이렇게 좀 점점 더 넓어지는 듯한.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그거를 원래 애초에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 그 이 히든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 이제 뭔가 어떤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코디네이트이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을 어느 정도 뭐 점점점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갈수록 뭐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웃는다든지 그렇죠. 지금 아니면은 또 한쪽의 코디네이션 뭔가 이렇게 뷰에 관련이 있다든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제너러티브 모델이
잡아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디코더에서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만들어진 이 이미지들을 보면은 확실히 트레이닝 데이터는 거의 그럴싸하죠. 아니 그게 그냥 딱 목적이에요. 제너러티브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랑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클리후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은 아주 샤프 루킹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 당연히 likelihood는 조금 probability mass를 할당하는 것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엣지를 막 정확하게 probability mass를 할당했다가 확 줄이지는 못해요. 좀 약간 천천히 줄이는. 그래서 약간의 그 이미지들이 좀 약간 blurry하게 보이는 경향은 있어요. 메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약간 변형된 형태고요. 이 KL 다이버전스 텀 앞에 이제 조금 뭔가 더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베타를 둬서 컨트롤을 하면은 이제 조금은 더 뭐 좋다라는 거라서 이제 그 정도 뭐 지금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크리티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숏커밍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메타의 역할은 reconstruction error하고 그 다음에 이 penalty term하고의 어떤 어느 정도 밸런싱을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베타가 거의 아주 굉장히 작다면 오로지 reconstruction error만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모델이 학습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오토 엔코더랑 비슷해요. 예. 그렇다 해서 또 베타를 너무 키울 수도 없죠. 그러면 얘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보다는 그냥 페널티 텀에 더 집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기 KL 다이버전스의 그 페널티 텀의 임포턴스를 이제 점점 조금씩 이렇게 줄여 학습이 진행되면서 줄여가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베리에이셔널 인프루언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그 토요일 날 제가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테크닉들이 그 프로바빌리스틱 머신 러닝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딥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한 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모르면은 훨씬 좀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거를 제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일단 요 베리에이션의 인프런스는 제가 따로 그 토요일 날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 베리에이션의 오토 인코더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어, 잠시만요. 아시면 되고, 잠깐만요. 질문이, 송상준님의 질문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추론 시 디코더만 사용하며 특정한 입력 조건에 따른 제어된 생성이 아니라 단순히 잠재 공간에서 무작위 샘플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인가요? 맞습니다. 네, 일단 스탠다드 버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그냥 이제 이 히든 스페이스에서 어떤 특정한 값 하나를 그게 이제 어떤 랜덤한 인풋이죠. 그거를 뽑아서 주면은 뭔가 이제 그럴싸한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가이던스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워낙 지금 다 그냥 챗 GPT나 아니면 뭐 달리나 미드전이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럼 사과 그리라 그러면 사과 그리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뭐냐, 제너럴티. 그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이런 그 모델들이 다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난리 같은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은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 단순히 뭐 사과나 무슨 뭐 고양이 그려줘 그러면 고양이 그리고 그게 모든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제일 친숙하게 다가가는 애플리케이션이지만은 데이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언레이블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가 발생되는 과정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훨씬 더 그 데이터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현재 지금 관측된 데이터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히든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달리 같은 모델은 이제 나중에 그 디퓨전 모델 배우고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에서 이제 비로소 그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거 원래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텐 코드도 있었는데 빼먹었네요. 근데 이제 여기는 컨디션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원래 다른 강의 자료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누락되어 있네. 왜 그래? 제가 이게 아마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또 이런 질문이 이거랑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거 어디 갔죠? 엠니스트 이그전트. 자, 이거를 보면은 지금 제너레이션 된 거를 보면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0부터 9까지 다양한 숫자다 보니까 그냥 제너레이트 이미지도 그냥 막연히 우리가 가우시안에서 샘플링 해갖고 그거를 인풋으로 주면은 숫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디코더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9가 나올지 몰라요. 일단 현재 설명한 모델에서는 그냥 랜덤한 인풋 하나 주면 숫자 하나가 그냥 나와요. 근데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금방금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0을 만들고 싶다, 1을 만들고 싶다. 뭔가 이제 이렇게 컨디션을 주면은 그럼 1이 만들어져야죠. 그냥 숫자만 막 아무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 컨디션을 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 코드.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자료가 여기는 누락돼서 그거 내일 제가 다시 그거 찾아서 몇 장 더 슬라이드를 갖다 추가해 갖고 내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겐을 배울 텐데 겐도 마찬가지로 그런 컨디션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발전돼서 이제 지금의 난리 같은 이제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그냥 프롬프트로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은 없었어. 프롬프트를 주면 만들어지는 이런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그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아마 텍스트 인코더도 좋아지고 이미지 인코더도 막 좋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데까지 발전을 한 거였었고요. 현재 이런 정도 레벨의 모델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해요.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배운 거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그냥 조금씩만 그냥 이렇게 그냥 감이 오면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데 쓰이는 수학적인 기법들은 사실은 뭐 전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네. 뭐 학생들한테도 뭐 보통 일반 학생들한테도 익숙한 거는 아니고요. 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다 빼버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써 모델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 forward pass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고 뭐 back propagation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정도 개념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저는 뭐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저기 질문 있으면은 뭐 지금 더 해주셔도 됩니다. 교수님, 네, 엉뚱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뭐 저 엉뚱한 질문 좋아합니다. VA가 그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흙 뿌리듯이 확률 분포로 분산된 거를 평균하고 분산으로 두 개 벡터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이 아까 그 그림이거든요. 기존의 오토 인코더는 어떤 인풋 벡터 X가 들어가면 인코더가 또 그냥 벡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인코더면. 그러니까 인풋 X에서 G로 가는 매핑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그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코더도 디터미니스틱한데 이제 이 프로바빌리스틱 인코더는 뭐냐 하면 인코더의 아웃풋이 바로 G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우샨의 민과 베리언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인코더의 아웃풋이. 그러면 그 민과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샨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베딩 값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좀 달라지잖아요. 뭐 어차피 민과 베리언스는 이제 있지만 뭐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인풋에 대해서도 매번 히든 베리어블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달라지건 어쨌건 그것들이 결국 다시 원래 X를 잘 복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끔 그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인코드 안에 숨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들이 이제 막 서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들을 아웃풋으로 내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